저는 35살 검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낯설고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평생 나쁜 사람이라고 믿었던 엄마,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잔인한 거짓이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장 처음으로 떠올리는 기억 속 집은 언제나 조용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5살 무렵의 나는 그 이유를 명확히 알지 못했지만 집안의 감도는 긴장감만큼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풍선 위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부모님은 나에게만큼은 다정했다. 아버지는 퇴근하면 을에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용돈을 쥐어주셨고 어머니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항상 식탁에 올려주셨다. 하지만 부모님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은 전혀 달랐다. 서로에게 날이 선 사람들처럼, 아니 서로를 경계하는 낯선 사람들처럼 보였다. 식사 시간에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는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졌다. 어른들의 말다툼 속에서 반복되던 단어들은 지금도 또렷하다. 이혼, 바람, 술, 돈.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분위기만으로도 그것들이 좋은 말은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다. 특히 밤이 깊어지면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다가 결국 고함으로 바뀌는 패턴은 너무나 익숙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고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면 세상이 사라질 것만 같았다. 아버지는 바쁘고 성공한 사람이었다. 동네에서 제법 큰 사업을 하셨고 사람들은 아버지를 만나면 을에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건넸다. 까만색 승용차를 타고 출퇴근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린 나에게 무척 멋있어 보였다. 친구들은 내 아버지를 부러워했고 나는 그게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항상 피곤해 보였고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다. 어머니는 아름답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검은 생머리가 허리까지 닿았다. 동네 사람들은 어머니를 지나치게 오래 바라봤고 그 시선은 아이였던 나조차 불편하게 만들었다. 특히 남자 어른들의 시선은 끈적했고 여자 어른들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어머니는 그런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는 듯 했지만 가끔 집에 돌아와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자주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했지만 더 많이는 어머니 자신이 만든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숲속의 토끼 이야기, 하늘을 나는 소녀 이야기, 마법의 정원 이야기. 그 이야기들은 언제나 따뜻하고 조용했으며 어떤 이야기든 결말은 해피엔딩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세상이 잠시 멈춘 것처럼 편안해졌다.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런 시간 뒤에는 늘 큰 싸움이 찾아왔다. 마치 평화로운 시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처럼.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의 소리는 커졌고 어머니의 울음과 아버지의 고함이 섞여 들렸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 발소리.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면 거실 한쪽에 깨진 유리컵이나 넘어진 화분이 놓여 있곤 했다. 어머니는 그런 것들을 말없이 치우셨고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하셨다. 나는 방문 뒤에서 이불을 꼭 쥐고 귀를 막은 채 잠들곤 했다. 가끔은 잠들지 못하고 새벽까지 깨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우리 집만 이런 건지 다른 집도 이런 건지 궁금했다. 친구들은 집에서 어떻게 지낼까? 그 아이들도 밤마다 이렇게 무서운 걸까?
하지만 학교에 가면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나도 입 밖에 꺼내지 못했다. 그러다 어느 날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다. 유치원에서 돌아왔을 때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텅 빈 공기의 무게. 거실에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고 그 옆에는 큰아버지와 고모가 심각한 얼굴로 서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엄마는? 내가 물었다. 어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대답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준혁아, 엄마는 잠깐 어디 갔어.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밤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매일 현관문 앞에 앉아 어머니를 기다렸다. 문이 열릴 때마다 뛰어나가 확인했지만 돌아오는 건 아버지뿐이었다. 아버지는 나를 보며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서야 나는 진실을 들었다. 정확히는 어른들이 만들어낸 버전의 진실을. 할머니는 나를 무릎에 앉히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혁아,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엄마는 다른 남자한테 갔어. 우리 준혁이를 버리고 도망갔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가 좋은 사람이었으면 너를 두고 가지 않았겠지. 엄마는 집안 물건까지 다 팔아서 갖고 갔어. 그러니까 이제 엄마 이야기는 하지 마. 알았지? 고모도 거들었다. 그래, 준혁아.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썩은 사람. 아빠가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배은망덕하게 바람까지 피우고 아이까지 버린 여자가 무슨 엄마야. 큰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도 아빠는 좋은 사람이잖아. 아빠가 너 키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그 말들을 의심 없이 믿었다. 어른들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 특히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할머니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 어머니는 나쁜 사람으로 저장되었다. 배신자, 도망자, 나를 버린 사람. 밤마다 어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지만 나는 그것들을 억지로 지워버렸다. 어머니의 목소리, 어머니의 웃음, 어머니의 손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진짜로 나를 사랑했다면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짜로 좋은 엄마였다면 나를 두고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점점 더 깊이 묻어버렸다. 유치원 친구들이 엄마 이야기를 할 때면 나는 다른 곳을 바라봤고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일부러 아프다고 거짓말을 해서 학교를 빠졌다. 아버지와 할머니는 나를 극진히 보살펴 주었고 나는 그들에게 집중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불을 더 꽉 잡았고 눈을 더 세게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나를 버린 사람이야. 다시는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 나는 자랐다. 어머니 없이, 어머니에 대한 진실 없이 오직 거짓말을 품은 채로.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다가 점차 횟수가 늘어났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가 심술궂은 표정으로 말하곤 했다. 오늘도 그 여자가 전화했어. 받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걸어대더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지만 그 감정이 무엇인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는 나쁜 사람이고 나를 버린 사람인데 왜 전화를 하는 걸까? 그게 궁금하면서도 화가 났다. 어느 날 오후 나는 혼자 집에 있었다. 할머니는 시장에 가셨고
아버지는 아직 퇴근 전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다. 그 순간 저편에서 들려온 것은 말이 아니라 숨소리였다. 조심스럽고 떨리고 간절한 숨소리. 나는 알았다. 이 전화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수화기를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몇 초가 지났을까 저편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혁아, 엄마야. 그 목소리는 기억 속의 어머니와 똑같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금방이라도 깨질 것처럼 약했다.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눈물을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준혁아, 엄마 목소리 들리니?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 밥은 잘 먹고 있고?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았다. 할머니가 말했다. 엄마는 나쁜 사람이고 엄마 때문에 우리 집이 망가졌다고. 엄마와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준혁아, 엄마 말 좀 들어줘. 엄마는.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떨렸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졌다.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쁜 사람인데, 나를 버린 사람인데. 그날 이후에도 전화는 계속 왔다.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할머니가 안 계실 때면 나도 모르게 수화기를 들게 되었다. 어머니는 매번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혁아,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선생님은 좋으신 분이니?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 나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길어질수록 어머니의 숨소리가 더 불안해지는 게 느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짧게나마 대답하기 시작했다. 응, 괜찮아. 잘 지내. 단답형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어머니는 기뻐하는 것 같았다.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고 안도하는 한숨이 들려왔다. 그런 반응이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정말로 나를 버린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까지 내 일상을 궁금해하는 걸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전화기를 붙잡고 말을 쏟아낸 적도 있었다.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 새로 알게 된 영어 단어, 오늘 먹은 급식 이야기까지. 친구가 장난감을 빌려주지 않아서 삐졌던 일, 달리기에서 1등을 해서 선생님한테 칭찬받은 일.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어머니는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어주었다. 그래, 우리 준혁이 1등 했구나. 정말 잘했어. 영어 단어도 배우고 대단한데? 급식이 맛있었으면 다행이다. 많이 먹었어? 어머니는 거의 말이 없었고 가끔 그래, 잘했어라는 짧은 말만 남겼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감정은 충분히 전해졌다. 그리움, 안도, 사랑. 나는 그것들을 느끼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전화 통화는 점점 길어졌다. 처음에는 5분도 안 되었지만 어느새 30분, 1시간까지 이어졌다. 나는 학교 숙제 이야기도 하고 친구들과 싸운 이야기도 했다.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들어주면서 가끔 조언을 해주었다. 친구랑 싸웠을 땐 먼저 사과하는 게 용기 있는 거야. 숙제가 어려우면 천천히 해도 돼. 급하게 하면 실수하기 쉬워. 그런 말들이 마음에 와닿았다. 할머니나 아버지도 나를 아꼈지만 어머니의 말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하고 더 나를 이해해주는 느낌. 하지만 할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어느 날 통화 중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황급히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할머니는 수화기를 빼앗아 귀에 대더니 욕설을 퍼부었다. 이 염치 없는 년이 애 버려놓고
무슨 낯짝으로 전화를 해? 다시는 전화하지 마. 전화하면 경찰 신고할 거야.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나를 노려봤다. 준혁아, 엄마 전화 받지 말라고 했지? 그 여자는 나쁜 사람이야. 너한테 접근해서 또 너를 이용하려는 거야. 알았지?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저 나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할머니를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날 이후 전화기에는 자물쇠가 채워졌다. 나는 더 이상 어머니와 통화할 수 없었다. 가끔 전화벨이 울리면 할머니가 받아서 욕설을 퍼붓고 바로 끊어버렸다. 그럴 때마다 나는 방 안에서 귀를 막았다. 듣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를 향한 그 잔인한 말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는 점점 뜸해졌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결국에는 완전히 끊겼다. 나는 안도하는 동시에 허전함을 느꼈다. 이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게 더 나은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는 점차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지워나갔다. 친구들과 놀고 공부하고 축구를 하면서 바쁘게 지냈다. 어머니 생각이 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다른 생각으로 머리를 채웠다. 게임, 만화, 친구들. 무엇이든 좋았다.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나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고 키도 많이 컸다. 반에서 키순으로 3번째였고 달리기도 빨라서 체육 시간이 즐거웠다. 친구들도 많았고 성적도 나쁘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 나는 평범하고 행복한 아이였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혼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왜 떠났는지, 정말 나를 버린 건지, 전화로 했던 그 대화들은 무엇이었는지,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나는 그것들의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답을 찾는 순간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실제로 내 앞에 나타났다. 초등학교 5학년 가을, 낙엽이 거리를 뒤덮던 날이었다.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웃으며 교문을 나서는데 저 멀리 한 여자가 서 있는 게 보였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나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간절하고 떨리고 눈물이 그득한 눈빛. 나는 걸음을 멈췄고 그제야 그 사람이 누구인지 깨달았다. 어머니였다. 학교 정문 앞에 서 있는 어머니를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주변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어머니의 모습만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는 기억 속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옷차림도 초라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었다. 준혁아. 어머니가 한 걸음 다가오며 내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듣던 그 목소리였다. 하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더 생생하고 더 아프게 다가왔다. 반가움보다는 당황과 분노가 먼저였다. 왜 여기 온 거지? 왜 이제 와서? 할머니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친구들이 보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준혁아, 엄마야. 엄마 알아보겠니? 어머니는 울 것 같은 얼굴로 두 팔을 벌렸다. 나를 안으려는 자세였다. 하지만 나는 다가가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준혁아, 엄마가 보고 싶었어.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그 말에 뭔가가 터져 나왔다. 그동안 쌓아둔 말들,
삼켜왔던 감정들이 일시에 폭발했다. 왜 버렸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났어요? 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준혁아, 엄마는 할머니가 말했어요.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다른 남자 만나서 도망갔다고, 나를 버리고 갔다고.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니야, 준혁아. 그건 오해야. 엄마는 오해요? 그럼 왜 안 왔어요? 왜 전화만 했어요? 정말 나를 사랑했으면 데리러 왔어야죠. 나는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 많이 쏠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쌓여있던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싶었다. 아빠랑 할머니랑 잘 살고 있으니까 다시는 오지 마세요. 엄마 필요 없어요.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다. 뒤에서 어머니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계속 뛰고 또 뛰었다. 집까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집에 도착해서 방문을 잠그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숨이 차고 눈물이 났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를 내쫓았는데 왜 나는 더 슬픈 걸까?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어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야윈 얼굴, 눈물 어린 눈,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내가 뱉은 잔인한 말들. 엄마 필요 없어요. 그 말을 했을 때 어머니의 표정이 어땠는지 지금도 선명하다.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얼굴. 그날 이후 어머니의 전화는 완전히 끊겼다. 더 이상 집 전화가 울리지 않았고 학교 앞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밤마다 그날의 장면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그리고 가슴 한쪽이 텅 빈 것처럼 공허했다.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그날 내가 내뱉은 말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나 자신에게도 평생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간은 흘러나는 어른이 되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 아버지는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고 할머니는 눈물까지 흘리셨다. 동네 사람들도 나를 보면 엄지를 치켜 세웠다. 집안의 자랑이네. 정말 대단해.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뿌듯했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느꼈다. 검사 임관식 날 나는 가운을 입고 선서를 했다. 나는 양심에 따라 법과 원칙을 지키며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다. 진실, 정의. 나는 과연 그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내 삶에서조차 진실을 외면하고 살아온 내가. 검사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매일 사건 기록을 읽고 피의자를 조사하고 법정에 서야 했다. 범죄의 현장은 늘 비참했고 피해자들의 눈물은 무거웠다.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다. 적어도 이 일만큼은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인생의 다른 부분들이 엉망이더라도 이 일만큼은. 첫 사건은 평범해 보이는 폭행 사건이었다. 중학교 교사가 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 서류상으로는 단순해 보였지만 실제로 피해 학생을 만나보니 상황은 훨씬 심각했다. 아이는 2달 동안 학교에 가지 못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겨우 14살인 아이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선생님이 때릴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작성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왜 아무도 이 아이를 지켜주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했을까? 재판 당일 나는 법정에 섰다. 피고인인 교사는 당당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변호사는 이것이 교육적 지도의 일환이었다고, 아이가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하며 반박했다. 의료 기록,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그런데 진짜 전환점은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였다. 어머니는 증인석에 앉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재판장이 진정하라고 말했지만 어머니의 울음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렬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학교 가는 걸 무서워하고 제가 매일 아침 억지로 아이를 일으켜 세워야 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여전히 교단에 서 있고 우리 아이는 학교도 못 가고 있어요. 어머니는 피고인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다. 그 손이 얼마나 떨리는지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다. 당신이 우리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해요? 14살짜리 아이를,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를. 재판장이 정숙을 명령했고 어머니는 겨우 진정했다. 하지만 그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얼굴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 분노와 슬픔, 보호 본능이 뒤섞인 감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식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나는 그 감정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주 오래전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던 떨리는 숨소리. 그리고 학교 앞에서 울던 어머니의 얼굴. 그때 어머니의 표정도 지금 저 여자와 똑같지 않았던가. 재판은 검찰 측의 승리로 끝났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교직에서 영구 퇴출되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법정을 나서며 내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검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검사님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이 무거웠다. 정의. 그 단어가 입안에서 쓰디쓴 맛으로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나는 일을 하면서도 계속 어머니를 떠올렸다. 업무 중에도, 퇴근길에도, 잠들기 전에도. 모든 엄마는 저런 마음을 갖는 걸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자식을 지키고 싶은 마음, 자식이 다치는 걸 막고 싶은 마음,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고 싶은 마음. 나는 점점 더 많은 사건을 맡았다. 아동학대 사건, 가정폭력 사건, 성폭력 사건. 사건마다 피해자의 가족들을 만났고 그들의 눈물을 봤다. 특히 어머니들의 모습이 눈에 밟혔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책했다. 내가 더 잘 지켜봤어야 했는데, 내가 더 빨리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그런 말들을 하며 울었다. 어느 날 나는 한 아동학대 사건을 맡았다. 친아버지가 초등학생 딸을 수년간 학대한 사건이었다. 기록을 읽는 내내 속이 뒤집혔다. 어떻게 친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럴 수 있을까? 피해 아동을 만났을 때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이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텅 비어 있었다. 검사님, 아빠는 나쁜 사람이에요? 아이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이다. 나도 어렸을 때 그런 질문을 했었다. 엄마는 나쁜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가 받은 대답은 거짓이었다. 나쁜 사람이 있고 나쁜 행동이 있어. 내 아빠는 나쁜 행동을 했어. 그건 분명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재판에서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왔다. 어머니는 남편의 학대를 알고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함께 기소된 상태였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건 어머니 역시 피해자였다는 사실이었다. 남편에게 맞으며 살았고 아이를 지키려다 더 심하게 맞았고 결국 두려움에 눌려 침묵했던 것이다. 저는 나쁜 엄마예요. 어머니는 증인석에서 말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제가 우리 딸을 지켜줬어야 하는데 저는 겁쟁이였어요. 남편이 무서워서, 맞는 게 무서워서. 저는 엄마 자격이 없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저 여자는 나쁜 엄마가 아니었다. 그저 두려웠던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아이를 지키려 애썼던 것뿐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나는 사무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다.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쌓여 있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다. 나는 평생 어머니를 나쁜 사람으로 믿었다. 할머니와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고 나는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가 왜 떠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로 나를 버린 건지, 그 어떤 것도 어머니의 입에서 직접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학교 앞에서 만났을 때 어머니는 뭔가 말하려 했었다. 준혁아, 엄마는.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의 변명 같은 건 듣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변명이 아니라 진실이었다면 어떡하지? 동료 검사가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준혁아, 저녁 먹으러 갈래? 오늘 회식 있잖아. 미안, 나는 먼저 가볼게. 급한 일이 생겨서. 거짓말이었다. 급한 일 같은 건 없었다. 하지만 나는 혼자 있고 싶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퇴근 후 나는 차를 몰고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초등학교 앞으로 갔다. 그곳은 지금도 그대로였다. 정문, 플라타너스 나무 횡단보도. 모든 게 기억 속 그대로였다. 나는 차에서 내려 그 자리에 섰다. 어머니가 섰던 바로 그 자리에. 이곳에서 어머니는 나를 기다렸을 것이다.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나는 그런 어머니에게 잔인한 말들을 퍼부었다. 엄마 필요 없어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 말들이 어머니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겼을까.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학생들이 하나둘씩 교문을 나왔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마중 나왔다. 어머니들이 아이의 가방을 받아주고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다. 어머니도 저렇게 하고 싶었을 것이다. 나와 손을 잡고 학교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집으로 걸어가고 싶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향했다. 나는 어머니를 증오하면서도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 나는 검사로서 매일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은 외면하고 살아왔다는 사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했다. 두려웠다. 어머니를 만나면 모든 게 바뀔 것 같았다. 내가 평생 믿어온 것들이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래야만 했다.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법원 기록 보관소로 갔다. 부모님의 이혼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다. 혹시 거기에 단서가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이혼 판결이 난 적이 없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여전히 법적으로 부부였다. 그 사실이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혼도 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왜 돌아오지 않은 걸까?
아니, 돌아오지 못한 걸까? 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어머니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였다. 며칠 후 탐정이 전화를 걸어왔다. 찾았습니다.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손에 쥔 종이 한 장. 거기에 적힌 주소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어머니의 집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다. 건물 외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좁은 계단에는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다. 3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에 든 주소를 몇 번이고 확인했다. 302호. 어머니가 사는 곳. 나는 문 앞에서 1시간 넘게 망설였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을 거두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만약 어머니가 정말로 나쁜 사람이었다면 어떡하지? 만약 할머니와 아버지의 말이 사실이었다면. 하지만 동시에 반대의 두려움도 있었다. 만약 그들의 말이 거짓이었다면. 만약 내가 평생 잘못 알고 살았다면. 결국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짧은 전자음이 울렸고 안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렸을 때 나는 확신했다. 기억 속의 어머니와 눈앞의 여인은 이어져 있었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얼어붙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다. 입술이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준혁아? 목소리는 기억 속 그대로였다.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다. 네, 저예요. 엄마. 그 단어를 입 밖에 꺼내는데 온 힘이 들었다. 엄마라는 단어를 얼마 만에 하는 말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나를 안으로 들였다. 집은 작았다. 원룸에 가까운 구조였고 가구도 최소한만 있었다. 하지만 깨끗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앉아라. 물 가져올게.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랐다.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이 흔들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는 왜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살고 있는 걸까? 바람을 피우고 돈을 들고 도망간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 리 없었다. 어떻게 날 찾아온 거니? 어머니가 물었다. 나는 간단하게 설명했다. 탐정을 고용했다고, 꼭 만나야 할 것 같았다고.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응, 말해봐. 엄마가 왜 떠났는지 알고 싶어요. 진짜 이유를요. 할머니랑 아빠가 했던 말 말고 엄마 입으로 직접 들고 싶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준혁아, 넌 진실을 알 준비가 됐니? 네. 알고 나면 힘들 거야.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 그래도 알고 싶어요. 어머니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결혼 초기에는 괜찮았다고 했다. 아버지는 다정했고 집안 형편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사업이 커지면서 아버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늦게 들어오고 술 냄새를 풍기고 다른 여자 향수 냄새를 묻혀왔다. 처음엔 참았어. 당신도 바쁘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근데 점점 심해졌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어느 날은 술 취해서 들어와서는 나한테 소리를 질렀어. 다른 남자를 만나느냐고. 내가 집에만 있는데 무슨 다른 남자냐고 했더니 그냥 날 때렸어.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했어. 술 먹어서 그런 거라고. 다음날 당신도 미안하다고 했고. 근데 그게 반복됐어.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결국엔 거의 매일. 어머니는 일어나서
방 안쪽 서랍을 열었다. 거기서 낡은 봉투를 꺼내 내게 건넸다.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나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숨이 막혔다. 멍든 팔, 부은 얼굴, 찢어진 입술, 깁스한 손목. 이게 내 어머니였다. 아름답고 우아했던 내 어머니가 이렇게 맞으며 살았다. 왜 참았어요? 왜 신고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때문이었어. 어머니가 말했다. 할머니가 말했어. 이혼하면 널 못 본다고. 당신 아들이 때리는 건 며느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 그게 싫으면 혼자 나가되 아이는 두고 가라고. 그럼 나는 널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 몇 번이나 시도했지. 근데 당신 아버지가 막았어. 내가 나가려고 하면 널 할머니한테 맡기고 집에 자물쇠를 바꿔버리고. 한 번은 진짜 도망쳤는데 사흘 만에 찾아내더라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당신 아버지가 말했어. 한 번만 더 도망가면 너한테 손을 대겠다고. 나는 맞아도 괜찮은데 내가 맞는 건 절대 안 됐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그래서 참았어. 몇 년을 더 참았어. 근데 어느 날 당신 아버지가 술 취해서 너한테까지 소리를 지르는 거야. 너 보고 엄마 닮아서 쓸모없다고, 공부도 못한다고. 기억나요? 그날 나는 중얼거렸다. 정말로 기억났다. 아버지가 내 공부방에 들어와서 소리를 질렀던 날. 나는 무서워서 울었고 어머니가 달려와서 나를 감쌌다. 그날 결심했어. 더는 안 되겠다고. 너까지 망가뜨릴 순 없다고. 그래서 도망갔어. 한밤중에 당신 아버지가 술 먹고 쓰러진 틈을 타서. 그럼 왜 저를 안 데려갔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이 질문이 가장 하고 싶었던 질문이었다. 데려가려고 했어. 내 방에 들어갔는데 넌 자고 있더라. 너무 평화롭게. 천사처럼.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 내가 너를 데려가면 넌 도망자의 아들이 되는 거야.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숨어서 살아야 하고. 그게 너무 미안했어.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무서웠어. 당신 아버지가 날 찾아낼 게 뻔했고 그럼 너도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했어. 차라리 내가 혼자 떠나면 너는 안전할 거라고. 당신 아버지도 할머니도 너한테는 잘해줄 거라고 믿었어. 어머니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미안해, 준혁아. 정말 미안해. 나는 내 엄마 자격이 없어. 나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다. 일을 많이 한 손이었다. 그럼 전화는요? 왜 계속 전화했어요? 너를 잊을 수가 없었어. 내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어. 내가 잘 지내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서 학교 앞에도 온 거예요? 응. 몇 년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냈어. 한 번만이라도 너를 보고 싶었어. 안아주고 싶었어. 근데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도 알고 있었다. 그날 내가 어머니에게 뭐라고 했는지.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잔인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당연히 화날 수밖에 없었지. 넌 아무것도 몰랐잖아. 어머니는 다시 서랍을 열었다. 이번에는 통장을 꺼냈다. 이거 봐. 통장을 펼쳐보니 매달 일정 금액이 이체된 기록이 있었다. 받는 사람은 아버지 명의였다. 뭐예요, 이게? 내가 보낸 거야. 널 키우는데 쓰라고. 나는 식당에서 일했어. 아침부터 밤까지. 번 돈의 절반은 당신 아버지한테 보냈어. 아빠가 받았어요? 응. 근데 너한테는 말 안 했겠지. 할머니도 몰랐을 거야.
나는 어이가 없었다. 아버지와 할머니는 내게 말했다. 어머니가 집안 돈을 다 들고 도망갔다고. 근데 진실은 정반대였다. 어머니는 도망간 후에도 돈을 보내고 있었다. 엄마, 나는 내가 잘 자라기를 바랐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업 갖고 내가 없어도 괜찮을 만큼 강하게 자라기를. 그래서 멀리서나마 응원했어. 어머니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신문 스크랩이 가득했다. 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기사,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기사, 검사로 임관했다는 기사. 어머니는 내 소식을 하나하나 스크랩해서 모으고 있었다. 자랑스러웠어. 내 아들이 검사가 됐다는 게,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어머니도 울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다. 그날 나는 어머니와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세월 동안 있었던 일들, 그리움, 후회, 미안함, 모든 것을 쏟아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어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도망자도 아니었다. 어머니는 생존자였다. 폭력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 반대로 내가 평생 존경하고 믿었던 아버지는 사실 가해자였다. 어머니를 때리고 협박하고 거짓말로 나를 속인 사람. 그날 밤 나는 어머니의 집에서 잤다. 좁은 방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다. 어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어렸을 때처럼, 엄마, 이제 서울로 가요. 저랑 같이 살아요. 준혁아, 제가 지킬게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킬 차례예요. 어머니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제 진짜 정의를 실현할 때라고. 법정에서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어머니를 서울로 데려온 날은 일요일 오후였다. 나는 미리 원룸을 하나 계약해 두었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어머니의 짐은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내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 전부였다. 그 앨범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머니는 이렇게 나를 기억하며 살아왔구나. 준혁아, 이렇게까지 해줘서 고마워. 어머니가 말했다. 새집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는 방이었다. 당연한 거예요,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진짜로 끝내야 할 것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와의 대면,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것. 며칠 후 나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에 연락이었다. 검사일이 바빠서 최근 몇 달간 연락이 뜸했었다. 준혁아, 오랜만이다. 잘 지내고 있었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든든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가 다르게 들렸다. 거짓으로 포장된 목소리처럼. 네, 아버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그래, 좋지. 할머니도 내가 오면 좋아하시겠다. 나는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다.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증거들을 모으고 무엇보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다. 그 주 동안 나는 어머니와 매일 저녁을 함께 했다. 어머니는 점점 밝아졌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고 미안해하고 눈치를 보던 어머니가 조금씩 웃기 시작했다. 내가 해준 음식을 먹으며 맛있다고 말하고 산책을 나가서 꽃 구경을 하고 가끔은 내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너 돌잔치 때 말이야, 마이크를 잡았어. 다른 건 하나도 안 잡고. 그래서 말이 많은 거예요? 아마도. 우리는 웃었다. 이런 평범한 대화가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 주말이 다가왔다. 토요일 아침 나는 차를 몰고 고향으로 향했다. 이 시간 거리였다. 운전하는 내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대처할지.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다. 우리 준혁이 어서 와라. 많이 컸네. 밥 먹었니?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직 안 먹었어요. 그럼 잘 됐다.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거실로 들어가니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다. 여전히 근엄한 모습이었다. 왔구나. 네, 아버지. 요즘 일은 어떠니? 힘들진 않고? 괜찮아요. 바쁘긴 한데 보람 있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 할머니는 동네 소식을 전해주셨고 아버지는 사업 이야기를 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족의 주말 식사였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러 가셨을 때 나는 입을 열었다.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뭔데? 엄마에 관한 이야기예요.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다. 신문을 내려놓고 나를 쳐다봤다. 엄마 이야기는 왜 갑자기? 엄마를 만났어요. 뭐? 아버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어디서 만났어? 제가 찾아갔어요. 엄마가 사는 곳으로.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왜 그 여자를 찾아가?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아버지는 제게 가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른이에요. 제 판단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준혁아, 넌 몰라.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가족을 어떻게 망쳤는지. 아니요, 이제 알아요.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검사로서 증인을 신문할 때처럼 엄마가 왜 떠났는지, 뭐 때문에 돌아올 수 없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엄마한테 뭘 했는지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여자가 너한테 무슨 거짓말을 한 거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증거도 있어요. 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어머니에게서 받은 사진들의 복사본이었다. 아버지 앞에 펼쳐놓았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는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어디서? 엄마가 보관하고 있던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를 때렸던 증거들이요. 이건 조작이야. 그 여자가 만든 거라고. 아버지가 소리쳤다. 할머니가 놀라서 부엌에서 나왔다. 무슨 일이니? 할머니, 괜찮아요. 아버지랑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할머니를 다시 부엌으로 돌려보내고 아버지를 마주봤다. 조작이 아니에요. 병원 기록도 있어요. 엄마가 다쳤을 때마다 병원에 갔던 기록들이요. 진단서에는 배우자 폭력 의심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버지는 말문이 막혔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어조를 바꿔서 말했다. 준혁아, 그건 오해야. 당시에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긴 했지. 하지만 내가 일부러 다치게 한 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엄마가 스스로 다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다툼을 하다가 실수로. 실수가 몇 년 동안 반복됐어요? 이게 다 실수예요? 나는 사진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말했다. 이건 팔이 부러진 거예요. 이건 갈비뼈에 금이 간 거고요. 이건 얼굴에 멍이 든 거예요. 이게 다 실수라고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땀이 이마에 맺혔다. 그리고 엄마가 매달 아버지한테 돈을 보냈다는 것도 알아요. 통장 기록 봤어요. 엄마가 도망가면서 집안 돈을 다 들고 갔다고 하셨죠? 거짓말이었어요. 그건 왜 거짓말했어요?
왜 저한테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저는 평생 엄마를 증오하며 살았어요.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실은 정반대였어요. 엄마는 저를 지키려고 떠난 거였어요. 아버지한테서 저를 지키려고요. 준혁아, 진정해라. 내가 어렸을 때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어른들의 문제는 복잡한 거야.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아버지가 엄마를 때렸고, 엄마는 도망갔고, 아버지는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 맞아. 내가 때렸어. 그런데 그게 어쩔 수 없었어. 그 여자가 말을 안 들으니까.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사람을 때리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검사의 목소리로. 아버지, 그건 범죄예요. 가정폭력이라고요. 형법상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예요. 넌 내 아버지를 고소할 거냐? 아버지가 비웃듯 말했다. 내 아버지를? 너를 키워준 사람을? 아버지가 저를 키운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범죄를 정당화하지는 않아요. 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혼 소송 준비했어요. 엄마 이름으로요. 그리고 과거의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요. 뭐? 이혼? 네. 법적으로 아버지와 엄마는 아직 부부예요. 이혼 판결이 난 적이 없으니까요. 이제 제대로 끝낼 거예요. 아버지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준혁아, 너 제정신이냐? 내가 검사라는 게 자랑스럽긴 한데 그걸 내 아버지한테 쓰는 거냐?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요. 아버지라고 예외는 없어요. 그 순간 아버지가 갑자기 테이블을 내리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위에 있던 컵이 떨어져 깨졌다. 이 배은망덕한 놈이. 아버지가 소리쳤다. 얼굴이 새빨개졌다. 내가 너를 얼마나 공들여 키웠는데, 좋은 학교 보내고 학원비 대주고 대학까지 보냈는데 이게 그 보답이냐? 그건 감사해요. 하지만 그것과 엄마를 때린 건 별개예요. 닥쳐. 넌 아무것도 몰라. 아버지가 내게 다가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아버지의 눈빛이 무서웠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눈빛을 어머니도 봤을 것이다. 수없이 많이. 아버지,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데? 아버지의 손이 올라왔다. 나를 때리려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때리실 거예요? 저도요? 그 말에 아버지는 멈칫했다.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왔다. 너 지금 녹음하고 있냐? 네. 증거로 쓸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분노와 당황, 그리고 패배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내가 정말. 저는 검사예요, 아버지. 법을 지키는 게 제 일이에요. 그리고 엄마를 지키는 것도 제 의무고요. 나는 서류들을 챙겨 가방에 넣었다. 소장은 다음 주에 접수할 거예요.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준혁아. 아버지가 다시 불렀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현관으로 향했다. 할머니가 놀란 얼굴로 나를 보고 계셨다. 준혁아, 무슨 일이니? 아버지랑 왜 싸우는 거야? 할머니, 죄송해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할게요. 나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왔다.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는 듣지 않았다.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었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다. 드디어 해냈다. 진실을 마주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맞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저예요. 주녀가 어떻게 됐니? 아버지 만났어요. 이야기했어요. 그래, 괜찮았니? 네, 괜찮아요. 이제 소송 준비하면 돼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주녀가 미안해. 너까지 힘들게 해서. 아니에요, 엄마.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날 이후 몇 달간 법정 싸움이 이어졌다.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아버지 측 변호사는 여러 주장을 펼쳤다. 오래된 일이라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부부 싸움은 흔한 일이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하나 반박했다. 의료 기록, 사진, 증인 진술. 심지어 당시 이웃이었던 사람들도 증언했다. 밤마다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어머니가 멍든 얼굴로 나오는 걸 봤다고. 재판은 길었지만 결과는 명확했다. 법원은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이혼이 인정됐고 손해배상도 상당한 금액으로 판결났다. 아버지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판결이 확정된 날 나는 어머니와 함께 법원 계단에 앉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끝났어요, 엄마. 응, 끝났네. 어머니는 울지 않았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마치 오랜 시간 참았던 숨을 마침내 내쉬는 것처럼. 이제 처음으로 자유로운 것 같아.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아요, 엄마. 너도 주녀가.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가 무슨 싸움을 이겨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느꼈을 것이다. 지금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산다.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다. 방이 2개 있는 곳이다. 어머니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나는 여전히 검사로 일한다. 퇴근하면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산책을 한다. 어머니는 이제 많이 밝아졌다. 웃음도 많아졌고 이야기도 많아졌다. 가끔 어머니가 말한다. 주녀가 내가 날 찾아와줘서 고마워. 그럴 때마다 나는 대답한다. 제가 더 감사해요, 엄마. 진실을 알려줘서. 이제 나는 안다.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어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살아남으려 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멀리서나마 자식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이제 나는 어머니를 지킨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 위해. 그것이 내가 검사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편이 뭉클하셨다면 혹은 누군가를 떠올리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도 해주시면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